1897년 평안도 용강군. 몸에 8군데가 넘는 타박흔을 남긴 채 방 안에서 죽은 한 사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름은 백가, 40을 간 넘긴 촌부였다. 그날은 이웃집 타작을 돕기로 한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기로 했던 그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 새벽같이 나와 몸을 놀리던 사람이라 다들 이상하게 여겼다. 반나절을 더 기다린 이웃이 결국 백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문고리를 당기니 걸쇠가 풀린 채였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백가가 쓰러져 있었다. 이미 며칠이 지난 시신이었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여정.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방관이 도착해 초검을 시작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해 있었다. 목과 어깨 주변으로 검붉은 자국이 보였다. 지방관은 죽음의 원인을 단정하지 못했다. 결국 인근 고을에 복검을 요청하는 문서가 올라갔다. 사흘 뒤 오작이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어귀부터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몇몇은 오작이 지나가자 하던 일을 멈추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백가가 요즘 누군가와 얽혀있다는 소문 정도는 이미 마을에 돌고 있었지만 그게 죽음과 직접 이어진다고 입 밖에 낼 사람은 없었다. 오작은 방에 들어서기 전 문턱과 바닥부터 살폈다. 빗자국이 어디에도 없었다. 끌려 들어온 흔적도 몸부림친 자국도 없었다. 오작은 그 점을 마음에 담아두고 시신 쪽으로 다가갔다. 시신을 물로 씻어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술과 지게미, 식초를 섞어 몸 전체를 닦아냈다. 감춰진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천초와 매실을 우린 물을 다시 끼얹었다. 색이 하나둘 떠올랐다. 목 뒤쪽에 푸르게 죽은 살이 있었다. 등 전체에는 검붉은 반점이 넓게 퍼져 있었다. 옆구리 한쪽은 피부가 벗겨져 문드러져 있었다. 팔뚝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겹 남아 있었다. 오작은 상처를 하나씩 세어나갔다. 8곳이 넘었다. 이만한 상처라면 응당 피가 흥건히 배어나왔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조금 전 확인한 방바닥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증수모얼록원 해에는 상처의 각도로 가해자의 위치와 손을 가리는 법이 실려 있었다. 오작은 상처마다 방향을 짚었다. 왼쪽 어깨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옆구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친 자국이었다. 한 사람이 한 손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방향의 조합이었다. 오작은 첫 번째 판정을 내렸다. 이 사내를 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2 이상이었다. 팔과 무릎 쪽 옷자락에서 마른 풀잎과 축축한 흙이 엉겨붙은 게 눈에 띄었다. 방 안 어디에도 이런 흙이 묻어날 만한 곳은 없었다. 이어 시신의 등과 엉덩이 쪽을 살폈다. 죽은 뒤 피는 중력을 따라 몸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자줏빛 흔적을 남긴다. 무얼록에서는 이를 시반이라 불렀다. 백가의 시반은 등 쪽에 짙게 몰려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옆으로 누운 채 발견됐다. 한동안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드시 누워있다가 죽은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옆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었다. 오작은 2번째 판정을 내렸다. 이 사내는 이 방에서 죽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여러 색에 맞아 죽어 한동안 그대로 놓여있다가 이후 이 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뒤집혔다. 병사도 아니고 이 집에서 벌어진 우발적 다툼도 아니었다. 장소를 옮겨 꾸며낸 조직적인 집단 구타치사였다. 종사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먼저 백가의 평소 행실부터 캐물었다. 빚을 진 이웃, 주막에서 크게 다퉜다는 주인, 예전에 논경계를 두고 다퉜던 먼 친척까지 이름이 하나둘 나왔다.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건 주막 주인이었다. 사건 당일 저녁 백가와 언쟁을 벌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종사관은 주막 주인을 잡아들여 신문했다. 그러나 알리바이가 뚜렷했다. 그날 밤 내내 이웃 여럿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았다. 종사관은 그를 풀어주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종사관은 오작이 찾아낸 흙과 풀잎 흔적을 다시 짚었다. 시신이 옮겨졌다면 원래 죽은 자리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그 흙의 성질을 아는 이를 수소문했다. 마을 논두길 일대에서 나는 축축한 진흙과 비슷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종사관은 그 일대를 돌며
그날 저녁 백가를 본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웃들의 대답이 조금씩 이어붙었다. 해질 무렵 백가를 봤다는 이가 있었고 그보다 늦게 논두길 쪽에서 그를 봤다는 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을 좁혀가던 중 한 노인이 우물쭈물하다 입을 열었다. 백가가 최근 논두길 근처 여인의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종사관은 그 여인을 불러 조용히 캐물었다. 여인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했다. 종사관은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언제쯤 백가를 마지막으로 보았는지부터 물었다. 여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해가 지고 얼마 안 되어서였다고 답했다. 대답이 한 번 나오자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 봄 지붕이 무너져 내려 손볼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다. 남편은 없었고 이 집안에 논 면마지기를 붙이던 소작인 백가가 지나는 길에 손을 보태준 게 시작이었다. 몇 차례 더 드나들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고 그러다 선을 넘었다고 했다. 여인은 그 대목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종사관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열흘 전 남편이 예정보다 사흘 일찍 장사길에서 돌아왔다. 그날 밤 마침 백가가 집에 있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형제들의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 뒤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여인은 백가도 다시 보지 못했다. 며칠 뒤 백가가 죽었다는 소식과 남편이 형제들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 했다. 여인의 남편은 삼형제 중 첫째였다. 이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을 붙이는 집안이었다. 소작을 붙이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이 집안에 밑보이는 건 다음에 농사를 접는다는 뜻이었다. 백가 역시 그 논 면마지기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처지였다. 마을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던 건 아니었다. 다만 발각 이후 삼형제가 여러 날 붙어 다니며 뭔가를 의논하는 걸 본 이가 있었을 뿐이다. 종사관은 세 형제를 한자리에 불러들이지 않았다. 함께 앉히면 진술을 맞출 시간을 주는 셈이었다. 공범이 여럿일 때는 누구든 자신의 몫을 줄이려 한다. 나는 손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켜만 봤다. 저마다 그렇게 말하기 마련이었다. 종사관은 형제들을 따로 떼어 각각 다른 방에 앉혔다. 첫째부터 불러들였다. 그날 밤은 내내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째의 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 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셋째는 달랐다. 형들과 나이 차이가 컸고 이번 일에 가장 마지못해 끌려간 쪽이었다. 종사관 앞에 앉은 셋째의 손이 먼저 떨렸다. 형님들을 따라 나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종사관이 되물었다. 지켜만 본 사람의 옷자락에 어찌하여 논두길의 흙과 죽은 자의 피가 엉겨 붙어 있는가? 셋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종사관은 오작의 검한 결과를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8곳이 넘는 상처, 2 이상이 가담했다는 각도 판정, 시반 위치로 밝혀낸 이동 흔적까지. 지켜만 봤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었다. 셋째가 먼저 무너졌다. 그날 밤 첫째는 동생 둘을 불러 모았다. 백가를 논두길로 불러내라는 것이었다. 다만 대놓고 위협하듯 부르면 백가가 도망치거나 관아에 먼저 알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셋째를 보내 말을 다르게 전하도록 했다. 이번 일은 조용히 덮을 테니 앞으로 근신하며 지내면 논은 계속 붙이게 해주겠다는 전언이었다. 백가에게는 그 논이 곧 살림의 전부였다. 화해의 자리라 여긴 그는 큰 죄를 지었다는 자책과 함께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논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논두길로 나섰다. 그를 기다린 건 화해가 아니었다. 첫째가 먼저 나섰다. 왜 남의 집 안방을 넘봤냐는 물음에 백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둘째가 백가의 어깨를 밀쳤다. 백가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다. 그때부터 손에 든 몽둥이가 오갔다. 처음엔 첫째 혼자였다. 백가가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 하자 둘째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셋째는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종사관은 그 말을 다 믿지 않았다. 옷에 묻은 흙과 핏자국의 위치가 뒤에 서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백가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형제들은 그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한 뒤에야 손을 멈췄다. 그대로 논두길에 얼마간 방치됐던 시신은 밤이 깊고 나서야 삼형제의 손에 들려 백가의 집으로 옮겨졌다.
방 안에 눕혀두고 마치 그곳에서 변을 당한 것처럼 문을 걸어 잠갔다. 일을 마친 세 형제는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지냈다. 종사관은 첫째와 둘째를 다시 불러들였다. 셋째가 모든 걸 말했다는 한마디만 던졌다. 그 말에 첫째의 표정이 무너졌다. 둘째는 형의 낯빛을 보고서야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의 뒤늦은 자백은 오작이 짚어낸 상처의 방향과 순서, 그리고 시반으로 밝혀낸 이동 흔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죽음 하나를 둘러싼 침묵의 벽이 검한 문서 한 장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삼형제는 결안에 올라 각각의 죄를 나눠 물었다. 몽둥이를 먼저 든 첫째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아 옥에 갇혔다. 둘째 역시 중형을 면치 못했다. 뒤에서 가담한 셋째만 그보다 낮은 형으로 처결됐다. 곡물 장사로 신용을 쌓아온 이 집안에는 더 이상 곡식을 맡기려는 이가 없었다. 살아난 목숨을 두고 그런 짓을 벌인 집과 거래한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장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논을 붙일 일손도 곡식을 사줄 사람도 사라진 집안은 결국 넓은 논을 하나둘 내놓아야 했다. 첫째가 옥에 갇힌 뒤 이 집의 여인을 붙잡아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용서라 부를 만한 시간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오래지 않아 친정으로 돌려보내졌고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 현대 법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상처의 방향과 시반의 위치라는 두 가지 단서로 사건 전체의 성격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지금도 다발성 손상의 각도는 단독범과 공범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시반의 위치는 시신이 옮겨졌는지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공범을 분리해 개별 신문하는 방식, 심리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는 방식 역시 오늘날 수사기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저지른 폭력은 종종 개인의 죄책감을 옅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지켜만 봤다는 말은 자신의 손에 남은 무게를 덜어내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신은 몇 명이 손을 댔는지 어디서 옮겨졌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화해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세 형제의 빗나간 체면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은 흉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이들을 심판하기 전 이미 스스로 벌을 내렸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형제들의 분노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